자, 336페이지 제2절 공사별 적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별 적산. 앞전에는 자, 벽돌량이 나왔습니다. 벽돌이 14회 때 출제되어 있고 계산 문제가 이제 19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벽돌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올해는 서술형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지문상 종합문제 지문상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계산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벽돌공사에서 2번에 보시면 벽지 두께별 벽면적 산출 여기에 단위 면적 장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체크하시죠. 개구 면적과 임방원 자 쌀 면적에서 어떻게 공제합니다. 그래서 벽면적 산출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개구부하고 임방부. 자, 요거는 공제 요소다. 공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공제해야 돼요. 그런데 흔치 보는 공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흔치 보는 공제 요소가 아닙니다. 좀 깊숙한 거는 안 들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벽 쌓기 면적을 따질 때 개구부나 임방부 면적은 공제를 해 줍니다. 자, 임방은 사실 뭐다? 다른 재료로 넣어주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든. 그럼 옛날에 있죠. 주택이 소규모일 때는 꼭 철근 콘크리트 안에 개구부가 소규모일 때는 그때는 목재나 이런 돌 같은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갑니다. 보통은 웬만하면 철근 콘크리트로 갑니다. 개구 폭이 넓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 임방을 거의 넣어줍니다. 그래서 공제를 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2번에 보시면 337페이지 벽돌 소요량은 정미량의 시멘트 벽돌은 몇 %? 5% 할증률. 그리고 붉은 벽돌, 내화 벽돌은 3%의 할증을 가산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쌓기 모르타르 양이 나오죠.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밑에 표만 알아두시면 돼요. 표준형 벽돌로. 자, 쉽게 벽돌 있죠? 천장 가지고, 벽돌 천장, 천매 가지고, 자, 이 벽체 두께를 쌓을 때, 자, 표준형 벽돌로 0.5B 두께로 쌓을 때하고, 모르타르 양이 차이가 있다. 1B 두께로 쌓을 때하고, 그리고 1.5B 두께로 쌓을 때. 그런데, 미리 가르쳐 줄게요. 교수들은 내면요 1B 아니면 무조건 1.5B로 갑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14회 때하고 19회 때 기출문제에서 벽돌 정미량 계산할 때 계속 1B 두께로 갔어요. 그럼 1B 아니면 1.5B로 갑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0.5B 두께로 살 때 모르타르 양이 얼마만큼 필요하더라? 0.25 입방메다만큼 모르타르 양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0.33 그래서 1B 두께로 살이 0.33 입방메다 1.5B 두께로 사면 0.35 입방메다 세제곱메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장이 주면 곱하기 2 하면 돼요. 혹시나 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걸 공부해 놓은데 표준형 벽돌로 쌓았을 때 모르타르 천장 쌓을 때 약 얼마만큼 0.33 세제곱미터만큼 필요 1B 두께로 쌓을 때 요거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서 올해는 벽돌 산출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5번 문제나 해 두시면 돼요. 5번 문제 보시면 벽돌 1000매를 쌓는데 필요한 모르타르 양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190 표준벽 1B 쌓기 해놨죠. 1B 쌓기면 얼마? 0.33
1.5병 0.35. 자, 블록 공사 나오는데 간단히만 보세요. 자, 블록에서 보시면 자, 할증률 4% 가서 소요량 하면 되는데 그 밑에 4번에 블록 소요량 나와요. 블록 소요량은 기본형 블록일 때는 이거는 이미 무엇이라 해서요? 할증률 포함한 거야. 소요량은 기본 블록일 때는 13장이 되고요. 13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면적당 13장이고 장려형 블록이 17장이라는 거야. 이걸 그냥 외우십시오. 장려형 블록이 17장. 그럼 벽면적 요걸 쌀 때, 근데 여기는 명심하세요. 이미 뭘 포함했다? 할증률을 포함한 거예요. 여기 소요량이야. 블록 소요량입니다. 소요량이 요만큼 들어가요. 할증 4% 합한 거야. 13장, 17장. 면적에도 이걸 바로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수공사는 1번에 수량산출은 겹수, 청수, 해수와 무관하게 시공 면적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봅니다. 6번 문제를 풀면서 6번 문제 유사하게 출제를 했어요. 약간 치수만 틀리게 해놔서 옥상 슬래브 40 곱하기 20m 상겹 아스팔트 방수. 그러면 겹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방수할 때 방수 면적을 산출하셔. 단 난간벽의 방수 비는 50cm 해놨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머 양까지 구하는 거 연습을 하면 돼. 그래서 자, 프라이머는 자 이렇게 프라이머 양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프라이머 양 구하는 거 연습합니다. 올해. 프라이머 양은 0.4kg입니다. 면적당. 그래서 방수 면적에다가 방수 면적을 구해서 곱하기 0.4kg 해주면 돼요. 면적당. 0.4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수 면적은 자, 우리가 옥상 슬래브가 있잖아요. 자, 올해 다시 연습하세요. 분명히 한 단계 더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바닥판이 있으면 옥상 난간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난간은 원래 높은데 거기 난간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난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난간이 방수 높이가 얼마? 50cm, 0.5m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럼 면적은 그러면 슬래브 면적하고 있죠? 난간벽하고 따로 계산 더 하면 돼요. 쉽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자, 슬래브는 지금 현재 슬래브 면적은 거기 40 곱하기 얼마다? 20이죠? 40m 곱하기 20m 하니까 얼마? 800제곱미터 나오죠. 자, 그리고 난간벽 구하면 돼요. 방수 면적은. 그럼 난간벽은 자, 이거죠? 길이가 40, 20이죠? 40에 난간벽 길이를 다 합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40, 20이 두 군데죠? 그러면 120m입니까? 길이에다 요 방수 높이만 곱하면 되잖아. 0.5m잖아. 50cm니까. 맞죠? 그러면 총 난간벽의 길이에다가 난간벽 높이만 곱하면 되죠? 방수 높이. 방수 높이를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난간벽 길이가 총 얼마다? 120m가 나오죠. 40, 40, 20, 20 더 하면 돼요. 내변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방수 높이 0.5 그러면 60제곱미터 나오죠. 그러면 그럼 방수화 면적이 86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0.4 하면 되는 거예요. 0.4. 그럼 0.4 곱하면 얼마 됩니까? 462 24에다가 344 됩니까? 344 맞죠? 344kg 됩니다. 프라이머 양은.
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프라이머 양까지 갑니다. 아스팔트 방수에서. 자, 방수는 한 단계 더 나갈 것 같아, 느낌이. 조적은 그대로 내서 정밀량을 냈습니다. 실드 없이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런 소리에 띡띡 해놨고 소수점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보니까 소요수량 계산한 문제 냈다가 다시 고친 것 같아. 분명히 초반 소요량 구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고친 것 같아. 그래서 자, 이거 준비하세요. 준비해 두시고, 그래서 프라이머 양구하는 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공사는 뭐 최근에 18회 때 나왔기 때문에 미장공사는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직 제가 준비 하락할 때 하시면 돼요. 미장이 18회 때 나왔거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거든. 미장이 18회 때 나왔기 때문에 19회 한 해 쉬고 또 나올 수는 없어요. 미장공사는. 개념적으로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타일공사가 2번 냈었습니다. 타일공사가 2번 기출되는데 계산 문제 타일 수량 산출 방법이죠. 계산 문제 가지고 2번 냈어요. 근데 여기는 이론이 안 냈어. 이론을. 그래서 이론을 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일 공사는 먼저 타일 수량은 타일의 종류별, 시공 부위별, 시공 방법별 등에 따라 구분해서 타일 부침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왜냐하면 면적당 정밀량이 나오거든. 그 우측의 식과 같이 면적당 정밀량을 계산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면적으로 산출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때 거기 2번에 보시면 타일 붙임 면적 시공 무슨 치수? 안목 치수에. 자, 이겁니다. 자, 다른 거 여기도 우리가 아스타일 부착을 했는데 요 바닥에 부착했는데 안에 여기만 부착하지 벽 속에까지 들어가서 부착하는 게 아니죠. 안목 치수 눈목자입니다. 눈으로 보는 치수가 안목 치수야. 그러면 벽 두께만큼 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벽 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건축 치수는 이거 평면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중심 치수예요. 싱에서 싱이라게 해. 보통 현장에서 싱이라게 해, 중심을. 나중에 싱이라만 중심입니다. 혹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싱 이래요. 싱이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중심까지 치수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도면에 나타난 수치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단위를 적지 않으면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도면에 막 8,000 이렇게 6,400 이렇게 적혀있는 그게 밀리미터 단위야.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도면을 들고 가서 이게 뭡니까? 이래.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인가 봐. 이 8,000이 뭡니까? 그래. 밀리미터 단위, 전부 다 단위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시공 무슨 중심 치수가 아닌 무슨 치수? 안목 치수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정리 면적에다 할증 3%를 가상해서 실면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바탕 처리를 해야 되거든. 바탕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 3%의 뭐다? 할증을 가해서 실면적으로 합니다. 실면적으로 합니다. 알아두시고, 이때 줄눈 나비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합니다. 공제 안 해요. 아까 이음줄눈의 간격은 공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하는 것은 항상 3번만 주의하면 돼. 3번만. 개구 면적은 어떻게? 유일하게 공제해. 유일하게 공제 요소는 뭐다? 개구부. 여러분들 개구부에다가 타일 부착 안 하잖아요. 자, 쉽게 이겁니다. 욕실에 가봐요. 욕실에 딱 가가지고 개구부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출입문. 아파트는 출입문밖에 없잖아요. 화장실 문 있죠? 문에다 타일 달았어요. 그 공제한다. 근데 나머지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위생기구 면적이든 5번에 거울이든 욕실적 이런 면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겁니다. 타일을 다 부착해 놓은 상태에서 거울이나 욕실장 부착을 하는 거예요. 거울 뒤에 타일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분들 거울 뒤에 뭐 있는지 궁금한 분이 있는데 뒤에 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항상 뭐만 공제한다? 개구부만 공제합니다. 개구만 공제하나?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부침용 모르타리 손실량은 10%지만 치장 줄눈 모르타리 손실량은 얼마다? 100%예요. 치장 줄눈하고 많이 손실되거든. 줄눈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는 몇 퍼센트? 100%입니다. 자, 그리고 부치면 1.6제곱미터 이하. 1.6제곱미터 이하는 소규모죠. 소규모이거나 또는 복잡한 장소는 품을 20에서 30% 가산해 줘야 된다. 힘드니까. 복잡 부위는 붙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품을 가산해 주라 이게. 20에서 30% 가산해 준다. 그 점 봐두시고 창호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것이 저겁니다. 창호는 344페이지에 보시면 그 칠면적 배수표 있죠. 거기서 플러시문 가지고 이거 가지고 7회 때 냈어요. 7회 때. 플러시문 가지고. 9회 때부터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갔는데 미리 냈어. 말을 못해. 말만 하면 내버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플러시문이 방문들이 거의 플러시문이 많거든. 양판문 아니면 플러시문이거든. 아파트 방문들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여러분들 원목 끝이 돼 있으면 양판문이고 쉽게 원목 형태면 맞죠? 양판문은 원목 형태로 돼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뭡니까 나무 고드 이런 색깔 칠한 거죠? 그게 거의 양판문이라 보시면 돼. 플러시문은 합판 부착해 나가고 원목처럼 안 돼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플러시문은 2.7에서 3배입니다. 안목 면적. 안목은 눈으로 보는 면적. 우리가 봤을 때 이것밖에 못 보잖아, 이거. 이면 보이잖아, 이면. 맞죠? 이게 안목이에요, 안목. 안목 면적. 근데 문틀하고 다 칠해야 되니까 2.7에서 3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판문은 어떻게? 평평하지 않아. 울거미가 있고 안에 쑥 들어가, 양판은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양판문이 더 많습니다. 3배에서 4배. 양판문이 더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3배에서 4배가 되는 거예요. 그 미석이 창 해놓으시고, 미석이 창은 1.1에서 1.7입니다. 잘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석이 창은 밑에 레일이 11자로 돼 있거든. 미석이 창은 레일이 2개가 있어야 돼. 그 와라바시를 기억하면 돼. 1.1. 미석이 창은. 레일이 11자입니다. 항상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철제면 있죠. 철문 알아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에 자, 특별 피난계단의 방화문에 세대 현관문이 방화문, 철문이잖아. 그래서 2.4에서 2.6인데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철문 열어놓을 때가 어떨 때인가 하면요. 방화문 열어놓을 때 어느 때입니까? 이사 갈 때 종일 열어놓죠. 맞아요? 그래서 2.4 이사 갈 때 열어놓습니다. 철문은 이사 갈 때 2.4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아, 뒤에 거 원칙, 뒤에 거, 앞에 거 원칙이면 뒤에 거도 원칙이고 이래요. 이 그런 거네요. 2.4, 2.4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거 보시고, 혹시 전혀 관계 없는데 내는 걸 대비해서 철제 계단 하나 해놓으시면 돼. 철제 계단. 철제 계단은 경사면적, 계단이니까 경사면적 가지고 따집니다. 3배에서 5배가 돼요. 그거만 보시고, 그 다음에 유리공사 있죠? 유리공사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리는 보통 사실 계단의 유리는 잘 깨지는 적도 없고 누가 엄청나게 깨지고
보통 유리는 일반적으로 유리는 할증률이 아까 몇 프로였었습니까? 1%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혹시나 좀 해 두실 거 저거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유리는 생산부 치수 정미 면적에 가장 가깝거나 또는 그 배수가 되는 것을 매수로 계산하여 한 양을 할증률 몇 프로로 계산해서 1%로 계산해서 소요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번에 철제나 알루미늄 샤시의 유리 소요 면적은 테두리 면적의 20% 가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 쌓기는 매수 단위로 유리 블록 쌓기는 매수 단위로 합니다. 블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6번 체크하십시오. 강제 창호 설치는 세시공이 하고요. 유리 블록은 유리공이 시공하는 걸로 계산합니다. 유리공이. 그거 혹시나 조금만 봐두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하나 그 뒤에 공간 있죠. 공간에다가 자, 공간 없구나. 자, 페이지 저기 다른 데 넘기세요. 그 뒤에 문제 있는 데 있죠. 자, 페이지 뭐 347페이지 하단 같은데 공간 있죠. 그 밑에 공간 이런 데다가 자, 이 철근 콘크리트. 자, 철근 콘크리트의 무게는 얼마? 2.4톤이에요. 1입방미터당 2.4톤이 돼요. 그러면 무게를 구하라 하면 부피를 내서 2.4톤을 곱하시면 됩니다. 바닥판을 주어지든 벽체를 주어지든이죠. 기둥이 주어지든 보가 주어지든 부피를 내야 돼요. 부피는 몇 개를 곱해야 돼요? 3개를 곱해야 돼. 면적은 2개만 곱하면 되죠. 면적은 요거만 곱하면 돼요. 근데 바닥판은 그럼 가로 세로 곱하고 두께를 곱하면 면적 되죠. 맞죠? 부피 되죠? 면적에다가 두께를 곱해야지. 그러면 혹시 이겁니다. 밀리미터 예를 들어서 바닥판 두께 200mm 주어지면 얼마? 메다 환산해야 돼. 소수점 하나 찍으면 센치야. 2개 들어 100cm가 되니까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러면 200mm는 얼마? 0.2m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정리를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제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요. 자, 준비하세요. 배합비 1대 2대 4의 배합일 때 자, 이 시멘트량하고 자, 이 모래양하고 자갈량. 그래서 시멘트는 320kg 들어가요. 8포대입니다. 한 포대가 시멘트가 40kg예요. 모래양은 자, 0.45 입방미터가 필요합니다. 모래는. 그리고 자갈일 때는 자갈은 0.9 1대 2대 4니까 더블입니다. 더블 들어가면 돼요. 이것만 해두세요. 1대 3대 6도 해놓을까요? 1대 3대 6은 시멘트 양이 자, 우리가 220kg 들어가요. 5.5포대입니다. 5.5포대. 그 다음에 요거는 0.2 많아지면 돼. 0.7 입방미터 되는 거야. 1대 3대 6일 때는. 그러면 자갈은 얼마 됩니까? 0.94 입방미터.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일단은 요거 1대 2대 4. 보통 철근 콘크리트 배합비가 1대 2대 4로 갑니다. 보통 콘크리트 배합비가 1대 2대 4예요.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냈거든. 내가 안 해놨다고 안 내면 어떡해. 콘크리트 통장 보는 거 상식인데. 그런데 제가 다른 교재에다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하십시오. 자, 몇 대 몇 대? 1대 2대 4일 때 배합비. 제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작년에는 벽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았거든. 그래서 요거는 꼭 해놓으세요. 1대, 2대, 4에 비합일 때. 시멘트가 몇 포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 수도 있고, 킬로그램으로 물 수도 있는 거고. 자, 시멘트는 한 포대가 40kg입니다. 40kg. 한 포대가 40kg입니다. 앞으로 요걸 낼 수 있다. 근데 이건 진짜 쉬운 적산만 내는 거야. 우리 시험은. 왜냐면 점수가 금방 풀어야 되니까, 맞죠? 금방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걸 낼 수는 없잖아요. 적산을. 몰라, 저는 적산을 독하게 했는데, 옛날 기사, 시험 치는 사람들 되게 어려워하던데, 나는 이상하게 부피, 입체가 다 떠오르니까 적산 풀기 굉장히 쉽던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그런 건 나는 쉽게 잘 했던데, 내 나름대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내 나름대로 계산이 맞더라고. 자, 봐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건축 설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 건축 설비 총론 파트는 작년에는 저겁니다. 뭐 열량이나 이런 부분이죠. 뭐 비열적인 측면, 그리고 다 종합을 했어요. 종합을 해서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실 때 뭐 여기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건축 설비 총론. 옛날에 10회 때는 여기서 왕창 내버렸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건축설비 총론은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문제 맞추려고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352페이지 보면 물의 성질에서 물은 건축 설비에서는 자, 이 사도시 물을 기준을 잡습니다. 사도시 물이 1기압하에서 표준 상태 순수한 물을 기준 잡아서 자, 밀도는 최대가 되고 자, 부피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 사도시 물이에요. 그래서 사도시 물을 기준 잡아서 사도시 물 1세제곱cm가 1cc가 되어 1ml 되어 1g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팽창과 수축은 냈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수압과 수도의 관계. 그래서 사도시 물 항상 기준 잡아두세요. 사도시 물 1세제곱cm가 뭐가 된다? 1cc요, 1ml요, 1g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 100만 분율 한번 내라 했더니 그냥 지문만 내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100만 분율 ppm 단위죠. 100만 분율 개념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ppm 있잖아. 파스 퍼 밀리언. 파스 퍼 밀리언. 그래서 100만 분율 ppm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그램 퍼 리터. 1리터당 몇 미리그램이 이거 100만 분율이에요. 그리고 그램 퍼 메다 삼성. 작년에 이거 아는가 해서 나 급수 쪽에서 오수 쪽에서 이걸 좀 다뤄줬었거든. 그런데 이제 단위를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도 했습니다, 앞전에. 이거 100만 분율입니다. 그리고 수압과 수도의 관계 있죠. 이거는 관리실무에만 지금까지 내세요. 수압. 현재 메가파스칼 단위 쓴다. 옛날엔 공학 단위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거든. 원래는 공학 단위 킬로그램 포스가 들어갑니다, 원래. 근데 거의 생략을 합니다, 포스. 이 힘을. 빼고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이렇게 쓰거든, 공학 단위가. 보통 원래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배울 때. 외국 서적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서 빼버렸어, 포스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둘 것이, 자, 이 수압 메가파스칼을, 자, 이 수도로 바꿀 때는 곱하기 뭐다? 100을 하면 물의 높이가 나와요. 반대로 수도 메다가
물탱크에서 여러분들 수정까지 거리가 얼마 떨어지느냐 이 거리를 알면 수도에다가 0.01을 곱하면 뭐다?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세요. 2차에서 시험을 냅니다. 2차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최상층의 수전에서 있죠? 물탱크까지 높이가 얼마만큼 돼야지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개념은 알아두시고 온도는 필요 없어요. 온도는 습시 온도 이런 건 필요 없고 자기가 안 내잖아. 노점 온도만 내잖아요. 제가 이야기. 그리고 열량은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을 뭐다? 비열이라 해. 그래서 비열은 알아두세요. 이제 단위를 공부해 놓으세요. 비열의 개념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비열의 단위는 킬로줄, 이게 열량의 단위잖아요. 킬로줄이. 옛날엔 킬로칼로리를 썼었는데 지금은 킬로줄. 그래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어떤 물질 1kg 이렇게 올릴 때 필요한 뭐다? 열량의 단위야. 열량 단위. 그래서 이것이 비열입니다. 그럼 물질마다 비열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보통님은 공기의 비열이고 물의 비열이고 자, 우리가 콘크리트 비열 틀려지잖아요. 보통 비열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열은 어떻게? 커지잖아요. 맞죠? 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근데 물의 비열이 정확히 따지면 얼마다? 물의 비열이 정확히 따지면 4.1868 kJ per kg K가 된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약 얼마로 한다? 약 4.2로 하든지 아니면 약 4.19로 하든지. 옛날이 이겁니다. 으쌰으쌰 막 했던 분들은 419로 많이 다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사라졌어. 맞죠?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잖아요. 거의 제 나이 때 거의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80년도 후 그때 있죠? 마지막으로 거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걸로 많이 낸다. 약 4.15. 물의 비열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시고 안 주어지면 약식으로 해가 가까운 거 찾으면 되는 게. 근데 거의 4.15 해서 계산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열 용량이 있죠. 어떤 재료가 작년에 열 용량하고 비열하고 이렇게 짬뽕해서 냈잖아. 열 용량을 비열이래 써놨죠. 그렇게 해서 지문 1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뭐다? 열 용량이라 해요.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열 용량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열 용량은 어떻게? 커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복산한방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복산한방이 열 용량이 제일 큰 거예요. 열 용량은 복산한방 그리고 온순한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 온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기난방, 온풍난방 이 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 용량 개념은 질량 곱하기 비열입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열 용량은 어떻게? 커집니다. 자, 그리고 현열과 잠열 했습니다. 현열과 잠열.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뭐다?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열하고 잠열 둘 다 합하면 엔탈피가 됩니다. 엔탈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준비하세요. 현열비하고 잠열비 이렇게 쉬운 거 낼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 의외로. 현열은 자, 현열 두면 돼요. 총 엔탈피에다가 현열 플러스 잠열한 거 이게 엔탈피거든. 여기에다가 현열 두면 돼요. 이거 계산 못하면 계산할 계산 문제가 없어요. 이건 쉬워.
두 가지 플러스가 분모해 두고 현열 두면 현열비, 참열 두면 참열비.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까지 너무 쉬워서 안 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올해 낼란가? 몰라, 느낌은 나는 내년이라고 보는데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55페이지 습기와 관련돼서는 넘겨서 356페이지 노점 온도 나와요. 노점 온도는 습공기가 냉각될 때, 자, 노점 온도는 쉽게 이설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를 무슨 온도? 노점 온도라고 해요. 자,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얘는 습도에 따라서 무엇이다? 노점 온도는 이설 노자죠. 그래서 노점 온도는 습도하고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야. 습도하고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 높아지는 거예요. 습도가 이어집니다.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같은 20도씨 공기라도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는 높아져요. 쉽게 결로가 생길게요. 그래서 이건 됩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면 돼. 차량에 혼자 타고 운전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풀을 했다. 옆에 한 명이 더 타면 이제 성에 끼기 시작해. 나는 왕창 싣고 가기 위해서 왕창 마늘 꽉 태우고 가죠. 그러면 유리창이 어떻게? 성에가 막힙니다. 맞죠? 습도가 높아지니까. 명심하세요.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상대습도 알아두시고, 절대습도는 절대량은 변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절대습도는 시험에 안 내고,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절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은 절대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절대가 아니죠. 보통 너 나가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 해놓고 다 받아주죠. 자, 그리고 거면한다고 한다 해놓고 못 끊죠. 자, 그래서 이 상대습도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습도 단위는 퍼센트고, 상대습도라는 것은 자, 이 실제 수증기량에 대한 공기온도의 포화수증기입니다. 포화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낸 거죠. 이것이 상대습도예요. 그러면 상대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온도에 따라서 뭐가 변합니까? 포화수증기량이 변하죠. 공기온도에 따라서 포화수증기량이 변합니다. 공기온도가 높을수록 포화수증기량은 늘어납니다. 공기온도가 낮아지면 포화수증기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이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겨울철 난방을 기억하시면 돼요. 겨울철 난방을 하니까 건조해지잖아. 맞죠?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기온도를 높여버리니까 포화수증기 늘어나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변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생긴 줄 아는데 주변에 다 잘생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퍽 죽어 보이죠? 와, 그런데 내 주변에 전부 다 누가 나왔다? 제동씨나 막 이런 분들이 막 왔으면 좀 상대적으로 자, 되죠? 그래서 자, 이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습도는 낮아집니다. 반대로 공기를 뭐하면 자, 냉각하면 틀리죠? 반대되죠? 냉각하면 상대습도는 어떻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난방을 꺼버리면 건조함을 안 느끼잖아요. 난방을 돌리면 건조해짐을 느낍니다. 그것이 상대습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습공기 선도가 나옵니다. 자, 습공기 선도적인 측면은 뭐 18회 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봐두실 것이 이제 구성요소 보세요. 구성요소가 많죠. 공고온도, 습고온도. 원래 습공기 선도는 357페이지 그림과 같이 습기와 공기 상태를 선호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설명 안 드립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거 설명해 주다가 1시간 강의하다가 요거도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이게 옛날에 지금 주택가에서 지금은 이제 출제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나이가 돼가지고 한동안은 들어갔던 분인데 그분 책에 제일 강의는 안 했어요. 책만 썼던 분이 있었어요. 옛날 초창기. 주택가에서 한 1, 2, 3회 때인가 그때 책 쓰신 분이 있었거든. 그분 책에 제일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와가지고 내가 또 열심히 또 강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그랬을 때 학생이 뭘 하고 하도 중얼거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 안 합니다. 그 설명 1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거든. 설비의 기초거든 이게. 그래서 습공기 선도는 그 기억의 구성요소 나오죠. 구성요소 많아요. 온도나 습도나 맞죠? 포화도, 수정기압, 엔탈피, 비용적, 현열비, 열분수비 이런 거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아니다. 열용량. 열용량은 습공기 선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열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열용량이라 했죠. 질량 곱하기 비율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 얘는 습기하고 공기 상태를 나타낸 것뿐이에요. 맞죠? 습기와 공기의 상태를 우측 그림과 같이 좀 선으로 나타낸 게 선으로. 이거 알면요, 상태를 알면 그때 공기의 상태를 알게 되면 노점 온도나 뭐 이런 걸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습공기 선도 가지고. 근데 이걸 습공기 선도를 보려고 하면요, A3에다 확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니, A3로 확대해야지만 이게 실제로 할 수 있어요. B4로도 잘 안 보여. 그래서 A3 정도 돼야지만 보이더라. 했습니까? 학교 때 좀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설비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난 또 설비로 이걸 해가 옛날에 관리사 초창기 때 해줬다가 욕만 얻어먹고 그 다음부터 안 해줬는데 이걸 1시간 동안 강의해 주니까 책 두께 보니까 언제나 갈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에 한 페이지 했거든. 한 페이지를 했더만 학생들 죽으려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밑에 이제 설명 안 합니다. 그 밑에 6번에 밑에 내용만 설명해 드렸었는데 저거 하나만 볼게요. 디귿에 습고온도하고 근고온도의 관계만 좀 봐둘게요. 습고온도 일반 온도로 측정이 근고온도예요. 습고온도는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소음 같은 것을 재놨고 물 묻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기가 건조하고 물이 증발되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온도입니다. 그러면 근고온도, 습고온도 중에는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보통 큽니까? 근고온도가 높아요. 습고온도는 증발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애 열나면 뭐다? 물 묻히잖아. 증발되면서 온도 떨어지라고. 맞죠? 애는 무조건 열나면요 닦여야 돼. 뺏겨놓고 춥다고 절대 덮어주면 안 돼. 애 죽여. 우리 아빠가 뭐고 애 춥다 그러니까 감싸줘가지고 애 졸도했잖아. 애 열이 확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40도 넘는데 감싸주면 안 돼. 맞죠? 처음에 모르면 감싸주자. 그리고 같을 수가 있어. 같을 때. 이때는 포화 상태입니다. 습도가 포화 상태일 때, 100%일 때.
포화 상태일 때만 같고요. 어느 때 근고 온도가 높아요. 습고 온도는 근고 온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있다. 근데 어느 때 포화 상태일 때만 같아요. 명심하세요. 포화 상태일 때만. 자, 포화 상태만 정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물이 정발이 안 되잖아요. 건조할수록 습고 온도는 어떻게? 낮아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습고 온도도 습도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습도가 낮아지면 습고 온도가 낮아져.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습고 온도가 높아집니다. 명심하세요. 습고 온도도 습도하고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도일 있죠? 도일은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일 개념은 두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3번 가지고 두 번 냈어요. 실내 온도가 동일하면 각 지방마다 난방 도일 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자, 여러분, 도일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일이라는 것은 실내 평균 기온하고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기온의 차이를 내는 거예요. 평균 기온 내는 거는 몇 번 내느냐, 몇 시간 간격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 내는 온도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를 갖다 곱한 거야. 일수. 그래서 도일입니다. 도일. 도일에는 두 개의 도일이 있다. 난방 도일이 있고 온도 차에다가 일수를 곱했다. 그래서 뭐라 한다? 단위가 도일이에요. 그러면 난방 일수를 곱하면 난방 도일이고 냉방 일수를 곱하면 무슨 도일? 냉방 도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일은 명심하세요. 도일은 자, 이 도일은 두 가지 도일이 있다. 난방 도일이 있고 냉방 도일이 있습니다. 냉방 도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 도일이 크다는 것은 그 지방이 뭐다? 추운 정도라. 그래서 난방 도일 값은 난방 도일은 추운 정도의 지표입니다. 추운 정도의 지표 비교하면 냉방 도일을 비교하면 이건 더운 정도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도일 값이 커지면 에너지 소비량은 많아진다, 줄어든다? 많아질 수밖에 없죠. 맞죠? 자, 실내 온도하고 외기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겨울은 난방했기 때문에 차이 나죠. 맞죠? 겨울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은 냉방해야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냉방 안 하면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냉방이나 난방을 함으로써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가지고 냈고요. 치사하면 1번으로 가요. 치사하면 1번이에요.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차이에 대해 일수를 뭐다? 곱한 거야. 이 곱을 합한 것 이렇게 가요. 진짜 치사한 인간들 곱한 것 하면 합한 것 이렇게 갈 거고요. 제 예상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3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으로 가는 것이 4번입니다. 도일값. 그럼 냉난방 도일값을 이용해서 페이지 넘기십시오. 358페이지. 냉난방 도일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자, 대전광역시가 있는데 대전광역시에 지금 여러분들 단독주택 2층짜리 설비 용량하고 부산 여기 대전광역시청 용량하고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냉난방 설비 용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맞죠? 부하량이 틀리니까. 그리고 같은 급의 건물이라도 있죠. 얼마나 에너지 설계를 잘했느냐 있죠. 단열재 시공을 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냉난방 설비 용량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일값이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루는 거야.
도일값을 냉난방 도일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라면 OX X입니다. 그러면 도일값을 비교하면 그 지방이 더운 정도나 추운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58페이지 하단의 그림 보시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난방 도일값입니다. 그럼 난방 도일값을 보면 내륙 지방이 밑으로 축 처지죠. 맞죠? 그래서 우리 내륙 지방이 더 춥잖아. 그래서 우리 하면 대표적으로 뭐 날씨 하면 저기 탁 나오잖아. 저 대관령 낚시 나오면서 저 파주가 탁 튀어나옵니다. 서울하고 파주하고 별로 거리 관계는 안 되는데 철원 있죠? 철원 이런 데 있죠? 철원 여기. 철원이 되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춥죠. 자, 그래서 봐두시고 동해안하고 서해안 보실 때 누가 난방 도일 값이 큽니까? 서해안이 크죠. 맞아요? 동해안이 따뜻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그리고 제주도는 좋죠. 특히 서귀포 쪽 있죠. 여기는 오리털 파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그리고 359페이지 마찰 손실수도가 나옵니다. 마찰 손실수도. 얘가 3번 냈었어요. 3번. 마찰 손실수도. 이론으로 2번 나왔고 계산 문제로 1번 출제돼서 그 계산 문제가 10회 때 냈거든요. 올해가 20회거든. 제가 작년에 살짝 해주면서 올해는 아닌데 내년인데 하면서 이야기 드렸었어요. 준비하세요. 자, 뭐 어떻게 내든 간에 아마 다룰 수 있습니다. 마찰 손실수도는. 자, 계산을 내든 이론을 내든 마찰 손실계수. 마찰 손실계수는 사실상 이거잖아. 간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죠. 맞죠? 아니면 저런 거 있죠. 굴곡 저항이나 아니면 저런 거 있죠. 기구리 이런 것 때문에 있죠. 손실계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직경으로 나눕니다. 작년 시험은 이겁니다. 급탕에서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 거기 이제 문제 배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유속, 속도의 뭐다? 자성에 2배의 중력 가속도는 그냥 19.65로 하락했어요. 2배의 중력 가속도가 9.8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간의 직경은 항상 밀리미터 간경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메다로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저 식의 요소 있잖아요. 간의 길이, 간의 직경, 유속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관계 있습니까? 마찰 손실계수. 마찰 손실계수는 그것이 마찰 손실계수죠. 거기 보면, 거기 해놨죠. 간의 간벽의 마찰이나 굴곡 부위 저항이나 기구리 저항이 있죠. 이게 마찰 손실계수에 맞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표면의 거칠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실내 환경 공기 성분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건 주의사항 준 것 같아. 이거는 우리 시험에 7회 때 냈고, 관리실무도 7회 때 냈는데 관리실무에서 학생이 소송을 갔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내. 이거 보니까 그때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쪽 다 깠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 주의사항 준 것 같아. 이거 제발 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때문에
모든 시험이 공개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사는 공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지 안 줘서 소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하고 모든 게 공개 시험으로 다 바뀌어 시험지 주는 걸로 바뀐 거야. 이제 그분 위력이 그분이 변호사사가 소송 걸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다음 넘겨봅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자, 인체에 열쾌적 영향을 주는 요소 물리적 변수 요인이 있죠. 여기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리적 변수 요인이 자, 온열감각 사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온열감각 사요소. 온열감각 사요소 누구나 느끼는 거다.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뭐 평균 복사온도 MRT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자, 그리고 개인적 변수인 주관적 변수인은 정량화될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 틀려진다 이거야. 그래서 차기 상태나 활동량, 나이, 성별 맞죠? 틀리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성별에 따라서 여성하고 남성이 있을 때 누가 더위를 더 많이 느낍니까? 보편적인 거야. 자기를 기준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거. 보통 남성이 더위를 더 느끼죠. 남성분들 인체 대상이 높기 때문에 남성이 더위를 더 많이 느껴요. 맞죠? 추위는 누가 더 많이 느낀다? 여성이 추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원칙상. 그리고 그거 봐두시고 그다음 유효온도는 혹시나 한번 받으세요. 몇 가지 조합했다? 3가지. 온도, 습도, 기류 이 3요소만 조합한 겁니다. 우리가 체감 온도를 인간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기온 온도만 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다. 습도나 기류가 영향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상대 습도 몇 프로 기준 잡았다? 100%고 풍속은 제로입니다. 무풍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는 뭐 가지고 잡는다? 탄산가스 농도 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CO2, 탄산가스 농도 가지고 잡습니다. 탄산가스 농도 CO2이죠. 이 농도가 높다는 것은 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환기를 안 하면 자 건축 자재들이 유해 물질을 내뿜어요. 그럼 그 양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환기는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연재료를 쓸 수는 없잖아. 대표적으로 건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료들 거의 쓰죠. 그러면 거의 인간을 공격하는 물질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봐요. 가족 봐요. 다 뭐 알러지, 비염, 오만 거 다 생겼잖아. 아닙니까? 저도 도시에 나가서 알러지 하나 생겼거든요. 시골에서는 알러지는 없었는데 야 도시에 가서 이 시멘트 제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바로 생기던데요. 자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전열 가정은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18회 때 그 계산 문제 하나 냈는데 제 건축가 학생들도 해주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기 어디야 건축 인테리어 의장기사 쪽에서는 이게 1급에서는 여기서 시험이 나오거든. 건축 설비기사 이런 데 이거 풀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저 딱 한 번 냈어요. 18회 때. 그래서 이제 362페이지 결로 있죠. 결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